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은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전훈희 감독은 이동관 후보자 청문 전국의 쟁점을 분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장님,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1년여가 지나면서 언론의 정상화에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선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KBS, MBC가 대표적인 공영방송인데 KBS의 남영진 이사장,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남영진 이사장은 이미 방통위에서 해임을 의결했고 대통령도 결재까지 난 상황이고 지금 MBC의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도 곧 청문 절차를 한다고 방통위에서 통보를 한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KBS, MBC의 이사장이 동시에 교체되는 건 물론이고 경영진까지도 교체될 수밖에 없죠. 네, 그 이사회에서 이제 경영진 해임이나 이런 걸 의결하면은 이제 경영진이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곧바로 사실은 이 언론의 정상화를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시스템적으로 쉽게 이제 그 언론사들이나 또는 뭐 공공기관의 경쟁을 바꿀 수 없도록 구조를 완전히 알박이를 해놨어요. 곳곳에 다 알박이를 해놨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실은 진작부터 여기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씩 문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를 중시하고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 같은 걸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그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 실상을 드러내고 하나씩 둘씩 공개적으로 사실은 국민들 앞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 이걸 바로 잡자 이렇게 하고 누가 책임지고 나섰어야 되는데 뭐 거의 그동안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작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거의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이동관 후보를 놓고 방송자가 기술자가 왔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한쪽에서 이러고 있고 또 뭐 본인은 본인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를 좀 다 내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료 중에 보면은 일부 부적절한 것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의 생활기록부를 다 내놔라. 이게 뭐 이미 다 사생활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시 자료를 다 내놔라. 뭐 이런 건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관행으로도 제출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또 뭐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자료 요구를 놓고 여야 간에 그걸로 사실은 청문회 시간의 절반은 소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가 이게 이제 모아지기보다는 MB 때 이제 홍보수석, 대변인,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사실은 MB 때 보면요 상당히 사실은 그 언론과 관련한 성과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다 잊어버렸는데 종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개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보도 채널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면서 우리 전체 사실은 콘텐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K 드라마, 그 다음에 뭐 K 그 팝, 여러 가지 그 넷플릭스에 우리 콘텐츠들이 마구 진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콘텐츠가 더 발전되는 그런 토대를 쌓은 거죠, 사실은. MB 정권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인정을 이제 받지 못하고 언론과 뭐 파업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제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동관 후보에 대해서는 언론 장악 기술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어 있는데
지나친 면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 학폭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고등학교라는 게 네. 특목고인데 우리나라에 뭐 좀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공부도 잘하지만 집안에 뭐 빽이 좀 있다거나 명망가 예. 집안 자제들이 와르르 가 있는 학교예요. 네, 예. 근데 그 학교에서 이동관 씨가 그때 당시 이제 아들이죠. 큰 아들. 아들이 이동관 씨도 아들도 빽이 있겠지만 아마 다른 빽 있는 아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공공연하게 학폭이 진행될 수 있었겠는가? 근데 학폭이 있었다 하면 그 학교의 시스템은 도대체 뭘 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학폭 피해자라는 그 학생의 진술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관 씨의 아들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책상에다 머리를 3,000번을 내리 찍었다고 돼 있어요. 뭐 3,000번이라기보다는 다 합쳐서 3,000번 정도 된다 그런 예,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한다면 이거 뭐 상처가 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멍이 들든지 뭐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뭐 진단서가 있었다든지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 이 학생 자체도 그때는 내가 욱해서 진술수를 좀 과장해서 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대목만 뽑아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하고 이 친구 생활기록부 다 내놔라. 그다음 뭐 대학 입시 자료 다 내놔라. 이런 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 학폭 문제는 어느 정도 해명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해자라는 그 사람 자체도 자기는 뭐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당시에도 다른 학교로 전출 반대했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이 직접 지금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 학폭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논란은 벌일 수가 있지만 또 방송 장악했다. 국정원을 동원해 갖고 이것도 뭐 근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지금 이런 프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관 대변인 때 그리고 또 이동관 수석 때 대변인 하다 홍보수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각 언론사의 보도를 분석하고 그 보도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호적인 보도, 비우호적인 보도 또는 뭐 팩트가 좀 틀렸다든지 이런 보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항의하고 어필한 거. 이게 이제 언론을 장악하려 한 거 아니냐. 일단 하나의 그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대통령실 내지는 총리실의 홍보 수석이나 또는 대변인이 언론 보도 분석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홍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비판을 했다든지 그럼 비판했는데 팩트가 틀렸다든지 악의적으로 감정적으로 비판했다. 이러면 다 어필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이제 런던 특파원 할 때 그 영국 그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어필한 적도 많아요. 그럼 그 외교부 대변인이 제가 틀렸다고 악유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팩트에 대해서. 그럼 서로 악유를 하다가 아, 이건 내가 틀렸구나 하면은 또 제가 그 기사를 이제 접는 거죠. 근데 제가 옳은데 영국 외무성 대변인이 틀렸다. 이런 비판적 기사가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자체를 언론 장악이라고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언론사에 뭐 광고를 못 주게 했다든지 뭐 누구를 좀 뭐 어떻게 하라고 했다든지 뭐 언론 사찰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뚜렷한 증거라든가 물증이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게 뭐 그동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언론 적폐청산 우리 같이 이제 그 일반 기자들도 막 조사해가지고 이 보수적이다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니 뭐 KBS 부사장 출신도 이번에 청문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KBS 있을 때 당시에 많은 언론인들을 쫓아낸 사람 아닙니까? 또 윤영찬 의원, 이분도 또 청와대 대변인 또 홍보수석도 했고 네이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많이 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뭐 그게 청문위원들도 이제 좀 관심 대상인데 정필모 KBS 전 부사장, 전 부사장이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외대 아랍어과를 나왔어요. 대학 선배요, 저한테. KBS 기자로 있으면서 사실은 그 부사장까지 올라갔고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제 동료 언론인들 중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 하여튼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려서 그 친구들을 징계하고 이런 걸 앞장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그 KBS 장악, 문재인 정권의 KBS 장악에 어떤 역할을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돼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예. 이 누가 이렇게 시켜주겠어요? 뭔가 정권에서 보기에 좋았으니까 시켜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지금 뭐 언론 장악 운운하면서 이동관 후보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거든요. 어불성설이죠. 네. 예. 그리고 윤영찬 씨는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그 네이버에 그 뉴스 편집 담당 임원으로 갔어요. 예. 그 네이버 뉴스 편집 담당 임원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맨발 붙고 뛰어나가지고 지금 선대위의 홍보 책임자로 영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문재인 1번가라는 그 홍보 캠페인을 네이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와 그 다음 카카오가 국민의 의식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뉴스를 거기서 소비하니까. 네. 그래서 뭔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홍보수석으로 발탁되고 또 국회의원까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체도 문재인 정권과 뭔가 적절치 않은 어떤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이동관 씨를 뭐 이게 견묻은 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남의 눈에 뭐 들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언론 자유 운운하고 방송 장악 운운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에서도 별로 한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걸러져 버렸고 예. 또 이동관 후보자 측의 해명이랄까 성명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이 부동산 무슨 이런 문제,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을 낸 문제라든가 증여세 탄로 의혹 등 재산 관계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혹시 그쪽에서 뭔가 하나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게 반포 아파트 거기서 시세 차익을 20억을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동관 후보자가 그 재건축 중인 것을 산 게 아니고 재건축이 말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반포 아파트를 샀다가 그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폭등을 해서 떼돈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억을 벌었으니까요. 그건 뭐 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기자 하면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기자라는 게. 뭐 돈을 벌 수가 없는 직업이죠. 직업이죠. 시달리고 뭐 좋은 뭐 어떤 재테크 어드바이스를 들어도 그 뭐 실행하러 갈 시간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동관 씨는 보니까 집안에 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하여튼 뭐 이렇게 재테크가 잘 돼서 돈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자체가 사실 그보다 훨씬 더한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그 결격 사유인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김의겸 씨 보면은 뭐 이거는 여기에 비하면은 더 김의겸 씨는 치사하잖아요. 김의겸 씨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흑석 선생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연합뉴스 미래전략 그 실장 경기획실장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편집국장하고 이제 이 정보를 교류한단 말이에요. 정보 보고를. 근데 기자들이 올렸는데 김의겸 씨가 기자들 만나 연합뉴스 기자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난 대통령실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대통령실 들어가서 이 친구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왜냐면 거기에 판공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연봉도 별로 많지 않아요. 일만 죽사게 하고 한겨레보다는 많겠지만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 게 이제 그 경호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관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다 현금화 해가지고 또 뭐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뭐 거기에 비하면은 뭐 훨씬 더 양질이다. 더 나쁘다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끝이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민주당의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 의결 사항이 아니니까 청문회가 끝나면은 과거처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봐야겠죠. 뭐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이동관 씨를 지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겠죠. 뭐 여러 가지 또 그 전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 학폭 문제도 이런 게 나왔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이슈가 되니까 예. 지명해놓고 지금 청문회까지 상당 기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의 이제 어떤 검증, 여론의 어떤 그 모니터링을 보고 판단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이동관 씨 같은 사람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점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KBS, MBC, 연합뉴스, YTN, EBS, 심지어는 TBS까지 그런 공영 언론사들이 대체로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노총, 네, 민노총 민원연 산하죠. 네,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인데 이 언론 노조 강령을 제가 이제 최근에 몇 번 들여다봤어요. 저도 쫓겨나고 나서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그 강령 1항이요. 편집, 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 언론 수호 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과 사회 제도를 개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 자체는 굉장히 정파적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 공영 언론사들은 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전부 언론 노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이사회까지 언론 노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경영진도 다 장악하고 있고 노조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영진이나 이사진만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이 정상화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관 이 후보자가 이제 정식 지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전체적으로 공영방송 전부를 개혁해야 하는 아주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과제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장 뭐 이사 간다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편집국장 뭐 간부 몇 명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언론계 전체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바뀌어야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우리 그 이게 언론 노조 같은 게 88년도에 언론 노조가 창설됩니다. 권영길 씨라고 서울신문 이제 기자하던 이제 사람이 언론 노조를 만들었고 이 사람 민노총 위원장을 또 돼요. 민노총 창설 멤버로 들어가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89년도에 이제 연합뉴스 들어왔는데 수습 기자 딱지 딱 떨어지고 나가지고 그 언론 노조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저희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길에서 뭐 이렇게 전단도 나눠주고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전체주의적 전단 정권에 대한 어떤 저항에서 저희들이 찬성하고 언론 노조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언론 노조 자체가 완전한 권력이 돼가지고 지금 그 남영진 KBS 이사장 그 사람도 뭐 한국언론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는 언론 노조의 기관지인 미디어 오늘의 사장이잖아요. 대표 사장을 지낸 자,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KBS 이사장 그다음 그 사람이 사장을 정하고 이게 뭐 공영 어떤 정치적 중립 객관 보도가 되겠냐 이게 편파고도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적 과제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는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문회도 뭐 난항을 겪겠지만 통과되고 만약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 노동자 세력의 정치 세력화 그 다음에는 뭐 북한과의 평화통일 이런 걸 추진하는 이런 단체가 KBS, MBC, 연합뉴스, YTN 이런 데를 장악하고 있어 되겠습니까 지금? 특히 이런 언론 노조들은 야당과는 또 정책 협약까지도 맺고 있죠. 네, 저도 이제 그러면은 그게 언론입니까? 정치단체지요. 네, 그게 지금 지금 이제 그 윤창현이라고 SBS 노조위원장을 2번씩 했던 이런 친구가 언론 노조위원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김환균이라고 MBC PD가 언론 노조위원장을 했고요. 그 뒤에는 오정훈이라고 그 연합뉴스 기자가 언론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연합뉴스 이제 친구는 원래 불어뉴스를 하라고 데려온 친구인데 불어뉴스는 안 하고 노동운동을 이제 했다 이런 친구들이 매 선거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공동 보조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그래서 비례대표도 집어넣고 자기들 몫으로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거 하면 KBS 이사장, 뭐 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뭐 언론진흥재단, 뭐 온 좋은 자리들 다 오죠. 끝나고 나도 그냥 뭐 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뭐 이런 거 다 하죠. 그리고 또 사장 되죠. 워싱턴 특파원 가죠. 정치부장 되죠. 경제부장 되죠. 기득권이 돼가지고 사실은 정치색을 가진 어떤 그 노조가 기득권이 되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됐을 경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지 않으면은 윗사람 몇 사람 바꾼다고 언론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뭐 이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KBS나 MBC 마찬가지로 진실과 무슨 미래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뭐 경영진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정치적인 어떤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일반 직원들까지도 많이 몰아냈지 않습니까? 강제로 제가 그게 퇴직을 시켰어요. 그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가장 중대한 저는 그 반민주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영진은 뭐 경우에 따라서 갈 수도 있겠죠. 아까 그 저 지배구조를 바꾼다든지 하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언론 노조를 동원해 가지고 내부에서 동료들을 검증한 겁니다. 검증이 아니고 동료들을 사찰한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인민재판 벌인 거예요. 네, 어떤 기사를 내보냈는지 심지어는 KBS는 그 이메일까지 사실은 들여다보다가 걸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기자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고쳤냐. 예를 들어서 일선 기자가 쏘면 부장이 고치잖아요. 그 부장 니는 왜 이걸 이렇게 고쳤냐. 그게 부장의 여러 가지 경험과 사실은 뭐 어떤 편파 왜곡 예를 들어서 뭐 금품을 먹고 이런 보도가 아니라면 부장한테 고유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데스킹 몇십 하는 년 권한 해야 그 자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게이트 키핑의 기능이 바로 그렇죠. 그거죠. 그리고 뭐 부장이 야 이걸 더 취재해라 이랬으면 왜 그거 시켰냐. 그래서 그런 기자직에 있는 근로자 신분의 어떤 언론인들 또는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을 뭐 징계하고 뭐 조명기구실로 발령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민주화 시대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민주화의 그 최악의 어떤 언론자유 탄압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는데 그 사람이 먼저라는 게 바로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인권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장기 집권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되고 나가지고 박연차 그 비리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또 뭐 요즘도 이슈가 되는 피아제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 기사가 그 모 언론사 특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언론들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일선 기자들을 날린 거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자가 있는데 자기 선배가 옆에서 있는 선배가 별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뭐 정직 당하고 뭐 해고 당하고 이러면 이 기자들이 그 소신껏 기사를 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이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은 이 험한 산을 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동관 이동관 씨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이런 일을 강단 있게 하라. 이렇게 그는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시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그 이념에 사로잡힌 어떤 언론 단체가 혹시 뭐 BBC가 언론 노조 파업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CNN이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 세계 어떠한 공영 언론사에서도 언론 노조가 편성 편집권을 장악하겠다며 나서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우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관 후보가 강단을 갖고 이것만 해결해 놔도 저는 나름대로 역사적 소임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관 후보자가
아주 강단 있게 언론 정상화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촉구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